여자는 22살이고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51세에 결혼했으며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한 아름다운 여직원과 한 젠틀한 상사인 두 사람은 사랑을 위해 함께 세상을 떠나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 이미 사랑을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자는 7개의 부분으로 토막되어 여러 곳에 던져졌습니다. 경찰은 3톤의 쓰레기를 뒤져 마침내 토막된 그녀의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싱가포르에서 발생했으며 한 여성이 외국에서 참변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05년으로 돌아가 사건을 확인해 봅시다. 칼랑 리버 파크는 싱가포르 중부에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가장 긴 강인 칼랑강을 따라 뻗어 싱가포르 해협이 연결되는 그곳에는 푸른 초원이 있고 강이 매우 맑아 풍부한 담수 자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며 수상 스포츠, 수상 스키와 수영 조정 등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그 공원을 언급하기만 하면 끔찍한 기억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2005년 6월 16일 오전 9시 15분 한 청소부가 강둑에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을 때 저 멀리 갈색 종이 박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박스는 분명 다른 사람이 버린 거였는데 입구는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습니다. 평상시라면 청소부는 박스를 집어 버리기만 하면 됐는데요. 하지만 종이 박스가 물에 젖어 있어 그가 박스를 들 때 박스가 찢어져 안에 있는 내용물은 바로 해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안에는 신문지 몇 조각과 투명한 녹색 비닐봉지가 들어있었는데요. 가방 속에 있는 물건은 청소부가 평생 잊지 못할 물건인데 그것은 바로 토막된 인체 조직이었습니다. 청소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박스 안에는 여성의 하반신이 들어있었는데 붉은 액체도 없고 아무런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문 조각은 싱가포르에 있는 모든 중국인이 읽을 수 있는 유나이티드 이브닝 뉴스였습니다. 구독자가 너무 많아서 신문으로는 사건을 조사할 수 없었으며 토막된 인체 부위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형사사건이라 경찰은 감히 긴장을 풀지 못했고 그들은 조사하기 전 사건에 대해 자세히 연구해봤는데 우선 그들은 본토에서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믿기 힘들어했습니다. 싱가포르의 범죄율은 항상 낮았었습니다. 그리고 칼랑강은 매일 수백 척의 선박이 항구를 드나드는 수출입 항구였습니다. 범인은 배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박스를 바다에 던져 결국 칼랑강변 공원으로 떠내려왔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또한 유나이티드 이브닝 뉴스는 싱가포르에서 발행한 중국 신문이지만 싱가포르가 동남아시아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어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도 그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에 싱가포르 경찰은 수상한 사람이나 선박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날 항구 근처를 통과하는 선박의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사 과정은 번거로웠지만 적어도 하나의 조사 방향이었습니다. 경찰은 1시간 동안 현장 4km 범위를 전면 수색하여 마침내 강 건너편에서 또 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발견한 상자에서 직선으로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요. 두 번째로 발견한 상자 안에는 인간의 상체가 들어있었고 역시나 초록색 투명 비닐봉지와 신문지로도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두 개의 인체 조직은 전부 같은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도 두 번째 박스에 바코드가 있었으며 상체의 팔과 손도 전부 온전하게 있었습니다. 이건 지문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곧 경찰은 박스에 있는 바코드를 통해 현지에서 해당 매장을 찾아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 사악한 범인은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법의학자가 피해자의 지문 대조 결과 마침내 그녀가 중국 길림성 창춘시 출신의 유흥메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22살이었는데 싱가포르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그녀는 전자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동료가 이미 그녀에 대해 실종 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전자공장으로 달려가 유흥메이의 취업 기록과
개인 소지품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떤 기록 파일이 경찰의 주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건 회사에서 2004년 9월 27일에 발표한 파일인데 그녀가 근무 시간에 회사 상사와 여러 번 몰래 키스하고 포옹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2004년 9월 14일에 사무실에서 공개 키스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장면은 동료에게 발견되어 회사 고위 경영진에게 고발하여 보름 후 두 사람은 전부 회사 고위 경영진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흥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지만 그의 상사는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영진에게 그날이 유흥미의 생일이어서 다른 의도 없이 유흥미에게 키스하게 된 거라고 편지를 써보내어 상급자들이 다시 사건을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부터 유흥메이와 상사의 불륜을 저지른 일은 공장에서 전부 알고 있는 비밀이 되었습니다. 유흥메이는 항상 부지런하게 일하며 동료들에게 잘해주었지만 그녀의 동료들은 그녀가 2번 연속 승진한 거에 대해 아주 불만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적인 자리에서 전부 상사의 도움으로 승진하게 된 거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상사는 양소추라고 하며 사건 당시 51세인데 아내와 3 자녀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은 심지어 유흥메이보다 2살이나 더 많았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양소추를 찾아가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경찰은 유흥메이가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공개하지 않고 단순 실종자 조사만 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양소추는 자신이 유흥메이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줄곧 부인하며 경찰에게 자신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며 본인이 유부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사 과정 내내 매우 긴장해하며 두 손은 주먹을 꼭 쥐었는데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의 왼손 관절에 긁힌 자국이 있었는데 경찰이 그에게 손을 어떻게 다쳤냐고 물었을 때 양소추는 집에서 배관 수리를 하다가 실수로 다치게 된 거라고 하여 경찰은 바로 그에게 그의 집으로 가 확인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경찰은 양소추의 집으로 가 와인 캐비닛에서 중국 신문 더미를 발견하고 거실과 아들방에서 녹색 비닐봉지를 발견하였으며 부엌에 흠이 있는 도구와 고무망치 그리고 테이프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또 바구니에 빨간색 흔적이 있는 자전거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문의 물리적 증거에 양소추는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그의 큰딸은 애인과 해외로 여행 중이었으며 아들은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날 유일하게 집에 남게 된 막내딸도 경찰서로 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양소추는 유흥메이와의 관계를 부인하였는데요. 경찰은 그에게 압박을 주며 또 법의학자를 그의 집으로 보내 증거 수집을 하여 그의 집이 첫 번째 범죄 현장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많은 흔적이 있어야 할 화장실이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아무런 흔적이 없었으며 이상한 냄새도 없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된 린시 경찰은 10년 전 사형수 존 마틴의 현장 수사 보고서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욕실은 물로 깨끗이 청소했지만 세면대 아래에서 붉은 액체 한 방울이 발견됐었습니다. 린시 경찰은 다시 화장실의 세면대를 점검했지만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무릎을 꿇은 자세로 변기를 보게 되었는데 희망을 품고 있지 않은 린시 경찰은 변기의 바닥 부분에서 지름이 2m 정도가 되는 붉은 얼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법의학 의사들과 그 얼룩을 감사하여 바로 유흥메이의 체액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시점에서도 양소추는 여전히 유죄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린 경찰이 경찰은 이미 유흥메이가 피해자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녀가 담긴 상자, 신문, 그리고 비닐봉지와 테이프 등등이 기와의 집에서 발견된 물품과 일치합니다. 지금 언급한 물건들을 테스트하고 있으니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백하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하여 6월 17일 오전 4시 40분에 양소추는 마침내 견디지 못하여 경찰의 모든 일이 전부 본인이 한 게 맞는데 강제로 그런 짓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흥메이가 사랑을 위해 같이 이 세상을 떠나자고 하며 본인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양소춘은 중국계 사람이고 1955년 4월 19일에 싱가포르에서 태어났는데 그에게는 쌍둥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양소춘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 진학을 마치고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1976년에 그는 싱가포르 텔레콤에 입사하여 그곳에서 20년 동안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양소춘은 계속 공부하여 1983년에 싱가포르 폴리테크닉의 전자 및 통신공학을 전공하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다 1996년에 통신회사를 그만두고 사업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그의 성격이 내성적이고 사업하는 체질이 아니어서 1997년 4월에 사업에 실패한 그는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건 당시 전자제품 공장에서 생산 감독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19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야간 근무를 하며 10여명의 직원을 관리해왔습니다. 입사 첫 달 월급은 3,743 싱가포르 달러, 하나로 약 362만 원이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양소추가 제3팀을 맡았었는데 2004년 1월에 제4팀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흥메이가 4팀에서 일했었는데 두 사람의 접촉이 많아지며 점차 애매모호해졌습니다. 그러다 2004년 6월 13일에 유흥메이는 양소추의 추천으로 승진하게 되어 연봉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는데요. 유흥메이는 2002년에 중국에서 싱가포르로 간 겁니다. 그리고 2002년 11월부터 전자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2년 동안 2번의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그녀가 평상시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매달 개근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로 약 3만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했을 때 그녀의 월급은 1,406 싱가포르 달러, 약 136만 원이 되었습니다. 유흥미는 아주 검소하여 번 돈을 전부 저축했었는데요. 심지어 그녀는 3개월에 한 번씩 집으로 돈을 보냈는데 한 번에 하나로 약 193만 원 정도를 보냈었습니다. 2003년 중반에 유흥미는 본인의 언니를 싱가포르로 데려와 두 자매는 같이 열심히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발전은 좀 더 순조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2005년 4월 24일 언니는 싱가포르인 남편을 만나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그해 9월로 정하고 유흥미가 신부의 들러리를 했으면 하였는데요. 그럼 그녀는 왜 결혼식을 2달 앞두고 양소추와 사랑을 위해 세상을 떠나기로 했을까요? 이에 양소추는 6월 15일에 그의 집에 아무도 없어 유흥메이를 집으로 초대했다라고 하며 그들이 처음으로 집에서 데이트하게 된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오전 9시 50분쯤 도착하여 두 사람은 침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녀는 우리 관계가 항상 다른 사람의 손짓을 당하게 되어 너무 속상하다며 그에게 그녀와 함께 중국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자고 하였습니다. 물론 양소추는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본인이 이미 50세가 넘어 모든 걸 포기하고 중국으로 간다더라도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며 그는 그 자리에서 그녀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와 아이들은 전부 싱가포르에 있다고 했는데 예상외로 유흥미는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는 일은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소추는 결국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버티다가 갑자기 우울한 표정으로 그러면 같이 세상을 떠나자. 오래 사랑했는데 이렇게 끝내자. 라고 하였습니다. 흥메이는 본인의 진심을 표현하기 위해 내가 먼저 떠나도 돼. 하지만 당신은 내가 숨지게 된 후 꼭 따라와야 해. 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소추는 동의하고 방에서 수건을 꺼내 유흥메이의 목을 감았습니다. 그 당시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자세였는데요. 양소추가 힘을 쓸 때 유흥메이의 표정을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유흥메이에게 괜찮은지 물었는데 그녀는 괜찮다고 답하여서 양소추는 힘을 더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20분 동안 있다가 유흥메이는 마침내 숨을 멈춰 침대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잠깐 있다 양소추는 결국 이 세상에 남아있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사람이 숨지게 될 때 얼굴이 잿빛으로 되어 너무 추하여 자신이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은 유흥미를 바라보며 양소추는 후회하기는커녕 그녀를 빨리 처리하고만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녁 18시에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어린 딸이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자신도 저녁에 일하러 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는 유흥메이를 화장실로 끌고 가 날카로운 무기와 고무망치로 들고 싱가포르 역사상 최악의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점심때쯤 양소추는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하고 몸에 붉은 자국이 있는 걸 발견했지만 흔적이 뚜렷하지 않아 그냥 두고 손과 발만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전거로 3번을 왕복하여 또 차를 2번 타 토막된 유흥메이와 그녀의 소지품을 여러 곳에 버렸습니다. 오후 17시에 양소추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출근하기 아직 이른 시간이라고 생각해 그는 솔과 세자를 들고 다시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하였습니다. 이번에 그는 더욱 세심하게 청소했었는데 심지어 연마석으로 날카로운 도구에 붙은 붉은 자국을 없앴고 붉은 액체를 한 방울이 묻은 침대 시트와 이불 커버를 세탁기에 넣어 세탁까지 하였습니다. 모든 걸 다 하고 그는 샤워할 시간이 없어 그냥 작업복을 갈아입고 출근하였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유흥메이의 배낭이 바닥에 있는 걸 보고 비닐봉지에 배낭을 넣어 출근길에 버렸습니다. 저녁 19시 30분에 점호할 때 2사람이 출근하지 않은 걸 발견하였는데 그중 한 사람이 유흥메이였습니다. 양소추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다른 동료 보고 유흥메이에게 전화하여 왜 출근하지 않았는지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흥메이의 핸드폰은 당연히 꺼져 있고 그 이후로 유흥메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양소추는 본인의 범행을 인정했지만 그는 과실로 사람을 숨지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경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가 자신의 변명을 고수하기만 하면 극형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법의학자는 기존 유골만으로 유흥메이의 숨진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기상 상황으로 피해자가 24시간 이상 외부에 노출되기만 하면 빠르게 부패될 겁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지만 5개의 부위가 여전히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양소추의 자백에 따르면 그는 버스에서 3개의 토막된 부분을 싱가포르 강에 버렸고 2개의 부분을 버스 쓰레기통에 던졌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기상청의 도움을 받아 싱가포르 강의 풍속과 토막된 부분의 무게 등을 고려하여 인체의 일부가 아직 강기슭에 있으며 방치한 장소와 멀지 않은 거로 추측하였습니다. 그 당시 싱가포르 강의 물 흐름이 느려서 4km나 되는 가방이 멀리 떠내려가지 않을 건데 특수부대원 30명이 강변과 수풀을 수색한 결과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린시 경찰은 인체 조직이 쓰레기로 수거됐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바로 부두로 달려가 청소부를 통해 그 강은 이틀에 한 번씩 청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청소하여 나온 쓰레기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자매섬 근처의 보트로 운반했었는데 린시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 보트는 이미 비어 있었고 쓰레기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싱가포르 강의 쓰레기가 투어스 사우스 쓰레기 소각장으로 이송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린시 경찰은 바로 쓰레기 처리 공장으로 전화하여 소각을 중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린시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장의 쓰레기는 산더미처럼 있었으며 악취로 숨쉬기도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여 경찰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악취를 참으며 삽질하여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늦은 밤이 되었을 때 모든 쓰레기를 전부 확인하기 직전에 린시 경찰은 익숙한 악취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생 처음으로 그 냄새를 맡게 되어 매우 기뻤는데요. 10시간 동안 3톤의 쓰레기를 뒤진 끝에 그들은 마침내 유흥메이의 남은 신체 일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법의학자의 감사 결과 유흥메이의 머리에는 둔기에 부딪힌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녀의 왼쪽 다리의 근육에서 아주 미세한 금속 조각 2개를 발견하였는데 양소추의 집에서 발견된 날카로운 물건과 동일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유흥메이가 숨지게 된 원인은 여전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유흥메이가 심하게 부패했고 또 범행 도구가 아주 특별했는데 크고 부드러운 수건이었습니다. 그건 보통 목에 많은 흉터를 일으키지 않았는데요. 가장 이상한 건 유흥메이의 몸에는 방어 부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과연 양소추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을까요? 경찰은 그동안 양소추의 말을 믿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단서를 찾았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유흥메이의 저축이 별로 없으며 은행카드가 도난당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흥메이는 경찰에 신고했었는데 그 당시 은행은 CCTV를 보여주고 그녀에게 누가 그녀의 돈을 훔쳤는지 확인하라고 했지만 생각 밖으로 그녀는 다음날 참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CCTV 영상에서 양소추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는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옷을 갈아입었었지만 린 경찰은 여전히 그를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경찰은 양소추의 남동생에 대한 혐의를 배제한 후 양소추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찰은 양소추의 집을 수색하다 CCTV 영상에서 그가 입고 있던 녹색 스웨터와 야구 모자 그리고 파란색 반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은행의 CCTV 영상에서 나타난 남자가 양소추라는 걸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경찰은 또 그의 집에서 작업복 반바지와 폴로 셔츠를 발견했는데 바로 그가 갈아입지 않은 옷이었으며 위에는 붉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양소추를 다시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유흥메이가 자발적으로 세상을 떠나기를 원했으며 본인은 단지 그녀를 도운 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행카드를 도용한 거에 그는 바로 승인하였지만 그건 단지 두 사람 사이의 장난일 뿐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양소추는 유흥메이가 사고당한 이틀 전인 6월 13일에 두 사람이 호텔에 갔었는데 유흥메이가 샤워하고 있을 때 그는 빚을 찾기 위해 유흥메이의 핸드백에서 카드를 가져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흥메이의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당일 오후 15시에 체크아웃하고 17시에 2,000 싱가포르 달러 하나로 약 193만 원을 인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그는 카드와 돈을 전부 유흥메이에게 돌려줬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곧 세 가지의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유흥메이의 집에서 그 돈을 발견하지 못했었는데요. 만약 유흥메이가 6월 14일에 카드와 돈을 받았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양소추가 돈을 인출한 방식은 장난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6월 13일에 4차례에 걸쳐 4곳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처음에는 1,000 싱가포르 달러, 하나로 약 97만 원을 인출하고 두 번째는 100 싱가포르 달러, 하나로 약 9만 7천 원을 인출했으며 세 번째에는 1,000달러를 인출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또 1,000 싱가포르 달러로 인출하려다가 역시 실패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카드를 사용하여 14.4 싱가포르 달러, 하나로 약 14,000원 상당의 생필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날 그는 계속 변장하여 다시 돈을 찾았었는데 이번에 960 싱가포르 달러, 하나로 약 93만 원을 인출하는데 마침내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총 2,074.4 싱가포르 달러, 하나로 약 201만 원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문점뿐만 아니라 유흥미의 친척과 친구들도 그녀가 미래에 대해 기대를 많이 했었으며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유흥메이의 언니는 두 사람의 사이가 아주 좋다며 매주 2번씩 만났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동생과 양소추의 관계에 대해 몰랐으며 심지어 여동생에게 혼인 상담소로 가보라고 추천까지 하였습니다. 언니가 결혼하여 싱가포르에 남게 되어 그녀는 여동생도 싱가포르에 남을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녀의 기억으로 지난 2년 동안 그녀와 양소추는 겨우 4번만 만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시간은 6월 13일이었는데 전자공장에서 가정의 날 행사장이었는데 모두가 아주 즐거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자매는 종종 통화를 했었는데 6월 14일에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던 중 유흥미는 최근에 영어 시험을 본 게 아주 괜찮았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합격하게 되면 계속 공부하여 내년에 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경찰은 유흥미가 한 영어학원에 등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등록 날짜는 2003년 5월 20일이었습니다. 2년 동안 그녀는 총 1288 싱가포르 달러, 하나로 약 125만 원의 등록금을 지불하였는데요. 소속사 대표는 6월 14일 유흥미가 그를 찾아와 후속 비용과 과정 스케줄에 관해 물었으며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결혼 중개소 이사인데 기억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들의 회원수가 14,000명이 넘었지만 그는 유흥미에 대해 인상이 아주 깊었습니다.
红梅呢是在这个2004年3月27号来参加的。她来这里的目的呢，就是想要找结婚。我对她的印象是，她是一个很温柔的女孩子，讲话呢很有礼貌。她主要是找男人呢，就是有涵养，最主要是对方要有心，结婚，因为她想留在新加坡。总共呢，我跟她介绍呢有5个对象，这当中呢，她对那个公务员还有那个做经理的啦，比较说有兴趣啦。 이러한 증인의 증언에 양소춘은 체포한 지 10일 만에 결국 돈 때문에 유흥미를 숨지게 했다고 자백하였습니다. 6월 14일 저녁에 유흥미는 그에게 경찰이 은행의 CCTV 영상을 확인할 거며 그녀도 도둑을 확인하러 다음날 그곳으로 갈 거라고 했었습니다. 양소춘은 본인의 범행이 들킬까봐 전화로 그녀에게 내일 먼저 우리 집에 오세요. 경찰서까지 같이 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6월 15일 양소춘은 유흥메이에게 본인의 실수를 고백하고 사과한 후 돈과 카드를 돌려줘 그녀의 양해를 구하려고 했었는데 그의 자존심이 너무 강해 결국 말할 수 없게 되었으며 또 본인이 체포되면 바람피운 사실이 들키게 되며 직장도 잃게 되고 가족과 친구들의 비난을 받아야 하고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아 사악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흥메이와 대화하며 그녀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유흥메이에게 자신을 왜 사랑하는지 물었습니다. 유흥메이는 그가 좋은 남편이자 가족을 잘 보살피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양소춘은 긴장감을 풀며 카드와 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양소춘은 일부러 두 사람의 관계에 관해 얘기하며 유흥메이를 화나게 만들며 또 사랑을 위해 두 사람이 같이 저 세상으로 떠나자고 하였습니다. 모든 건 양소추가 주도하고 유흥메이는 그의 거짓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양소추가 수건으로 그녀를 숨지게 할 때 그는 이미 그녀의 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숨진 모습이 너무 못생겼다는 말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2006년 5월 3일 싱가포르 고등법원이 이번 사건을 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 양소추는 대중과 언론 앞에서 또 자신의 자백을 뒤집었습니다. 그는 6월 16일 본인의 자백이 아닌 경찰이 유도된 것이라며 상대방은 그와 더 가까이 하고 싶어 마시는 차를 사주기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는데요. 판사는 그에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묻자 양소추는 자신이 고백을 녹음하기 전이라고 답하였습니다. 린시 경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업무 노트를 꺼내 그 당시의 기록에 따라 마시는 차를 구입한 날은 양소추가 유죄를 인정한 지 9일 뒤인 2005년 7월 5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양소추는 자신이 너무 덥다고 하여 린시 경찰은 좋은 의도로 그에게 약초차 2병을 사줬습니다. 예상외로 그는 이걸 이유로 그를 비방하였습니다. 양소추는 전략이 실패한 걸 보고 작전을 바꿔 유흥미의 몸에 부상이 없어 그녀가 원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대해 법의학 각자는 법정에서 유흥미에게 방어상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녀가 원했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이 갑자기 일어났고 마른 편인 유흥미는 반응하기도 전에 정할 수 없게 된 거라고 하였습니다. 판사가 양소추 보고 법정에서 어떻게 유흥미의 목을 조였는지 재현하라고 했을 때 그의 얼굴에는 미소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오싹한 느낌이 들게 되었는데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부 몰랐습니다. 그 당시 현장에는 스트레이트 타임스의 기자 셀리나 럼도 있었는데 그녀는 양소추의 미소가 사람들을 무섭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내내 양소추의 가족은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16일간의 재판 끝에 판사는 유흥메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며 양소추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녀를 숨지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2006년 5월 19일 양소추의 극형을 선고하여 그가 항소했지만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07년 11월 30일 오전 그는 52세에 처형장에서 인생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흥미의 장례식은 2005년 7월 11일 진행되어 그녀의 가족 중 누구도 그녀의 화장식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마음씨가 착한 장의사 롤랜드 테일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는 유흥메이의 몸을 봉합하여 하지만 그녀의 발이 발견되지 않아 왁스발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된 유흥메이가 완전한 몸을 가졌으면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흥메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과 책, 그리고 옷을 그녀와 함께 화장해 주었습니다. 이 시계는 150명 이상의 사람이 참석했지만 각자 다른 목적으로 간 거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경하러 간 거고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그녀를 잘 보내주려고 간 거였습니다. 결국 유흥미의 유골은 그녀의 고향인 중국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돌이켜보면 유흥미가 양소추를 만난 건 참으로도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양소추에겐 두 사람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것뿐이었습니다. 단순한 유흥미는 상대방의 거짓말을 믿어 결국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요. 사실 결과가 없는 관계는 가능한 한 빨리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오늘의 사건입니다. 동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한 빈민가의 악당이 경찰의 도움으로 13년 동안 사람들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먹고 사람들을 다치게 했으며 여성들에게 몹쓸 짓을 했는데 미성년자와 임산부들조차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악마 같은 남자는 본인이 법정의 피고석에서 200명이 넘는 여자들에게 맞아 숨지게 될 뿐만 아니라 성기까지 잘리게 될 줄은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이 남자가 바로 야쿠 야다브라고 불리는 악당인데 그는 1971년 인도 중부 도시 외곽의 한 빈민가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성격이 잔인했는데 빈민가에서 가장 악독한 아이였습니다. 게다가 그의 카스트가 높아 빈민가에서 계급이 높은 사람 중 하나였기에 그는 더 마음대로였는데요. 아쿠는 어렸을 때부터 온갖 나쁜 짓을 해왔는데 특히 도둑질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자 아쿠는 혼자 악행을 저지르기보다 사람들을 모집하여 본인만의 갱단을 만들어 집단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쿠는 높은 카스트 덕분에 얼마 안 돼 갱단을 급속히 성장시켰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사람을 다양한 계급으로 나누는데 가장 낮은 계층은 천민으로 불리며 사회적 지위가 가장 낮고 가장 차별을 받았습니다. 높은 카스트의 사람들은 종종 낮은 카스트의 사람들을 노예로 간주했고 카스트 차별은 인도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쿠는 본인의 우월한 카스트를 이용해 빈민가의 모든 여성을 마음대로 괴롭혔습니다. 경찰마저도 빈민가 하층 계급의 사람들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아 그곳에서 발생한 범행을 못 본 척했고 아쿠의 행동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그의 정욕은 매우 강했는데 300가구가 사는 빈민가에서 그는 200명이 넘는 여성을 괴롭혔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그가 강제로 한 여성 중에는 임신 7개월 된 여성도 있었고 막 결혼식을 올린 신부도 있었으며 심지어 어린 소녀도 있었습니다. 빈민가의 여성은 누구도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분노했지만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아쿠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그들은 조금만 반항해도 심한 구타를 당해야 했으며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아쿠는 악몽 같은 존재였는데요. 더욱 역겨운 것은 아쿠가 여성들과 강제로 관계를 맺은 후 또 그녀들을 고문까지 했던 것입니다. 레샤 라우트라는 청년은 누나가 참변을 당하는 과정을 전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쿠와 그의 부하들은 레샤의 누나에게 몹쓸 짓을 하고 그녀를 잔인하게 해친 후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토막내었습니다. 당시 레샤는 아쿠가 보복할까봐 두려워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으며 감히 경찰에 신고하지도 못했습니다. 잔인한 짓을 한 아쿠는 그 후 더욱 무자비하게 행동했는데요. 아쿠는 새벽 4시쯤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흉기로 한 남자의 허벅지를 찔러 화장실에 가둔 후 그의 아내를 잡아 다른 곳으로 데려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괴롭힌 후 그녀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아내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남편이 이미 숨져 있었고 그녀는 현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무책임하게 간단히 기록만 했을 뿐 아쿠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빈민가에서 법은 아쿠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고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잔혹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쿠는 한 싱글 아버지의 집을 쳐들어가 그의 옷을 벗기고 담뱃불로 데웠습니다. 고통을 참을 수 없게 된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아쿠에게 놓아달라고 간청했는데 아쿠는 흥분해하며 그에게 16세 딸 앞에서 알몸으로 춤추게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를 숨지게 하고 그의 딸에게 몹쓸 짓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아쿠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었는데 아쿠와 그의 친구들은 근처에서 재미있다고 웃기만 하였습니다. 아버지와 딸은 이런 굴욕을 참을 수 없어 얼마 안 돼 두 사람은 집에서 함께 투약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빈민가에서 가스가 낮으면 전부 아쿠의 놀이개였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임산부에게도 몹쓸 짓을 했는데 한 번은 임신한 지 7개월이 된 카르마라는 여성을 집에서 밖으로 끌어내 그녀의 옷을 벗기고 길거리에서 그녀와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또 부하들을 시켜 그녀와 관계를 나누게 했습니다. 모욕을 당한 카르마는 아이를 출산한 지 열흘 만에 휘발유를 온몸에 쏟아 분신하여 숨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아쿠가 저지른 일부의 범행인데 그는 강탈, 강도, 고문, 심지어 사람을 해치기까지 하여 거의 매일 빈민가에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아쿠와 그의 부하들은 시도 때도 없이 주민의 집을 쳐들어가 그들이 원하는 걸 마음대로 가져갔습니다. 오토바이, 휴대폰, 돈, 보석 등은 기본이고 다른 눈에 띄는 물건이 있으면 무엇이든 뺏어갔습니다. 아쿠는 강도질을 하는 것 외에 사람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는 짓을 자주 했는데 그는 빈민가의 여성을 납치하고 가족을 협박하고 높은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납치된 여성이 그들에게 몹쓸 짓을 당해 그녀들과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도에서 피해자가 몹쓸 짓을 당한 건 자신과 가족에게 수치심을 안겨줘 사실을 털어놓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아쿠는 이렇게 폭력으로 그 빈민가를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1991년부터 시작된 아쿠의 잔혹한 행동은 1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13년 동안 지역 주민들은 특히 여성들은 공포 속에서 살아왔는데요. 빈민가의 아이들은 심지어 아쿠를 피하기 위해 학교에도 가지 않았으며 여성들은 대낮부터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빈민가의 여성들은 외부인과 결혼할 수 없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녀들이 전부 아쿠의 놀잇감이라고 하며 누구도 그녀들과 결혼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점차 그 빈민가는 폐쇄되었는데 방문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아무런 축하 행사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쿠 때문에 빈민가는 지옥이 되어버렸는데요. 사실 지역 주민들은 수없이 경찰에 신고했었지만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쿠는 경찰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들이 쉽게 아쿠의 편을 서게 된 것인데요. 이렇게 경찰과 범죄자가 점점 가까이 되어 경찰은 아쿠의 범행을 못 본 척하게 되었고 심지어 가해자와 같이 여성들에게 몹쓸 짓을 하였습니다. 22살의 여성이 용기를 내어 경찰서를 찾아가 아쿠에게 나쁜 짓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그녀가 아쿠를 유혹했다며 비난하고 쫓아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인 아쿠를 처벌하기는커녕 피해 여성들을 음란하다며 아쿠를 유혹했다고 몰아갔습니다. 아쿠를 신고한 모든 여성들은 경찰에게 비웃음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건 경찰이 신고하러 온 여성들을 집단으로 나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들은 더 이상 경찰에 신고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피해자가 아쿠의 범죄를 신고해도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쿠에게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어 보복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경찰은 아쿠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입니다. 이미 힘겹게 살아가는 빈민가 주민들은 아쿠의 악행으로 더욱 고통받았습니다. 경찰마저 아쿠를 보호하는 것을 보고
주민들은 영원히 아쿠의 복정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침묵하며 살지는 않았는데요. 2004년 한 여성의 등장으로 아쿠의 악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빈민가의 희망을 가져다준 여성은 25살의 호텔 경영학과 학생 우샤였습니다. 빈민가 여성들은 교육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지만 우샤는 자신의 운명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우샤는 정의감 넘치고 용감한 여성이었습니다. 우샤가 아쿠의 문제에 휘말리게 된 것은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친구가 아쿠에게 강도와 몹쓸 짓을 당했지만 아쿠의 세력에 겁먹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우샤는 친구를 대신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을 처리하기는커녕 아쿠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우샤의 집 주소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빈민가의 천민이 감히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에 분노한 아쿠는 그날 밤 40명의 부하를 이끌고 우샤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아쿠는 황산이 든 병을 들고 문 밖에서 우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했습니다. 네 얼굴에 황산을 뿌려주마. 그래야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내 눈에 띄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겠어. 아쿠는 대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우샤는 겁먹지 않고 문을 막으며 아쿠에게 맞섰습니다. 분노한 아쿠는 부하들에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우샤는 겁먹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 가스밸브를 열고 성냥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쿠 일당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그들은 경악했습니다. 방 안에는 가스 냄새가 진동했고 우샤는 성냥을 들고 날 건드리기만 해봐.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어. 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년 동안 아쿠는 빈민가에서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저항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우샤가 정말로 불을 붙일까봐 두려워 부하들을 데리고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우샤가 든 성냥은 빈민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 그들은 처음으로 아쿠에게 전면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샤의 승리를 지켜본 사람들은 용기를 얻었고 힘을 합쳐 저항하면 아쿠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우샤는 빈민가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가 모두 하나로 뭉치면 아쿠를 이길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10년 넘게 억눌렸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내고 저축을 깨 아쿠가 무너질 때까지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2004년 8월 6일 우샤는 주민들을 이끌고 아쿠와 그의 부하들이 사는 집을 불태운 후 경찰서로 가 아쿠를 공동으로 신고했습니다. 부패한 경찰들은 이번에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신들에게도 화가 미칠 것을 우려하여 그들은 우선 아쿠를 체포해 상황을 진정시키기로 했습니다. 2004년 8월 7일 현지 경찰은 아쿠를 체포했습니다. 겉으로는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였지만 사실 경찰은 아쿠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그를 경찰서로 데려간 것입니다. 경찰서에 구금된 아쿠는 편안한 생활을 누렸는데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술을 마셨으며 개인실에서 편히 지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빈민가 주민들은 경찰의 조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을 믿을 수 없게 된 주민들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경찰서 문을 막고 경찰이 아쿠를 법원에 넘기도록 요구했습니다. 경찰서 정문은 시위대에 둘러싸였고 어떤 사람들은 경찰서에 음식물 쓰레기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경찰은 결국 아쿠를 법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쿠의 범죄 사실을 모두 법원에 넘기지 않았고 법원은 아쿠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6일 뒤 현지 법원에서 아쿠의 보석에 대한 심리가 열렸습니다. 아쿠가 곧 풀려날 것이라는 소식이 빈민가 전체에 퍼지자 주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수백 명의 빈민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칼, 벽돌, 고춧가루를 들고 법원으로 향했는데요. 그들은 아쿠에게 직접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04년 8월 13일 재판이 시작되기 전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아쿠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의기양양하게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쿠는 아무런 처벌 없이 풀려나 빈민가로 돌아가 다시 왕처럼 군림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는데요. 그는 법정에서 자신에게 몹쓸 짓을 당했던 여성들을 발견하고는 비웃으며 풀려나면 다시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더욱 분노를 일으킨 것은 옆에 있던 경찰들이 아쿠의 행동을 제지하기는커녕
웃으며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해자의 오만한 태도와 경찰의 조롱은 법정에 있던 모든 여성의 분노에 불을 질렀습니다. 피해 여성은 비명을 지르며 재판석 울타리를 뛰어넘어 아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슬리퍼로 아쿠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고 법정에 있던 모든 여성들이 아쿠에게 달려들어 그를 애워쌌습니다. 여성들은 소리를 지르며 아쿠를 향해 무기를 휘둘렀습니다. 아쿠를 지키던 2명의 경찰관에도 고춧가루를 던졌는데요. 경찰관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바빴고 여성들에게 둘러싸인 아쿠를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수라장은 15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아쿠는 고춧가루와 돌에 맞아 쓰러졌고 여성들은 숨겨온 칼을 꺼내 미친 듯이 아쿠를 찔렀습니다. 아쿠는 70번 넘게 칼에 찔려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분노한 여성들은 숨진 아쿠를 그대로 두지 않고 계속해서 원한을 풀었습니다. 여성들은 복수를 마치고 빈민가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아쿠를 처치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쿠가 숨지게 됐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빈민가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하며 북을 치고 장구를 치며 서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을 추며 아쿠가 숨진 것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법은 권력 있는 아쿠를 제대로 심판하지 못했지만 빈민가 여성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현지 경찰은 우샤를 주모자로 지목하고 그녀를 포함한 5명의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이에 법원에 갔던 200명이 넘는 여성들은 자신들 모두 아쿠를 공격했다며 5명을 체포하려면 우리 모두를 체포하라고 항의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고 체포된 여성들은 모두 석방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도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여론은 여성들의 행동이 불법이며 도덕과 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은퇴한 대법원 판사 바우바하네는 공개적으로 여성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성들은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이 린치를 했다면 그것은 법 집행기관이 그녀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년 넘게 미뤄졌던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나약한 여성들이 스스로 정의를 실현한 것입니다. 지역경찰과 법원, 정부,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아무도 그녀들을 구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노예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저항해야 합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